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전한 투자로 얻는 게 있을까? 안전한 투자라는 것은 없다. 단지 똑똑한 투자자들만 있을 뿐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동산은 좋은 투자 대상인가? 또는 주식은 좋은 투자 대상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항상 질문자에게 당신은 좋은 투자자인가? 라고 되물어본다. 당신이 어리석다면 어떤 투자도 안전하지 않다. 심지어 금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어리석은 투자자라면 진짜 돈인 금과 은에 투자해도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요즘처럼 금값이 높은 시기에는 금에 투자하기에 앞서 금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금값은 돈의 공급과 같이 간다.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찍어내 공급을 늘릴수록 금값은 더욱 올라간다. 금값이 상승하면 달러의 구매력은 떨어진다. 이것이 내가 금 가격의 동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난 2010년 6월 9일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버냉키 의장은 돈을 찍어내는 장본입니다. 그는 MIT를 졸업했고 스탠퍼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대공황에 대한 전문가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금 가격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의 이런 발언은 정말 충격적이다. 금값에 대한 무지 때문에 버냉키는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버냉키 의장이 혼란에 빠질수록 나는 금과 은 그리고 원유를 더 많이 사들일 것이다. 버냉키 의장을 보면 대학 교수이자 박사이면서 사분면의 사고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가난한 아빠가 떠오른다. 버냉키 의장이 사분면 출신이라면 그는 왜 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금값이 오르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97년에 내가 금광을 매입한 것은 전 연준 의장인 그린스펀과 현 의장인 버냉키와 같은 지도자들 때문이다. 나는 이들이 달러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와 아내는 금 1온스의 가격이 300달러도 안 됐고 은 가격은 3달러 이하였던 2000년 이전에 가능한 많은 금을 사들였다. 저축 대신 귀금속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선 은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겠다. 2011년에는 은이 금보다 더 좋은 투자 대상이다. 지금 지구상에는 은보다 금이 더 많다. 금은 비축되고 있지만 은은 원유처럼 소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은이 금보다 더 비싸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내 말을 100% 믿지 말고 당신이 직접 연구해 볼 것을 권한다. 지난 수년 동안 중앙은행들은 금을 버리고 달러를 사들였다. 현재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버리고 금을 사고 있다. 그래서 금값이 오르고 각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럴 때는 금을 사도 손해를 볼 수 있다. 1980년에 금을 샀다면 온스의 가격이 1300달러인 지금까지도 손해를 보고 있을 것이다. 1980년에 850달러 수준을 회복하려면 금 1온스의 가격이 현재 수준으로 2400달러가 되어야 한다. 금을 사도 손해를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사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안전한 투자는 모순된 말이다. 공평한 주식은 정말 존재할까? 돈에 관한 한 어느 것도 공평하지 않다. 신은 공평하지 않다. 신이 공평하다면 나도 영화배우 조니 뎁처럼 잘생겨야 할 것이다. 주식시장도 공평하지 않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간다. 보통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나 주식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은 보통주에 투자한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우선주를 더 좋아한다. 간단히 말하면 우선주를 소유한 투자자들은
보통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혜를 받는다.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는 보통주로 채워져 있다. 우선주보다 몇 단계 더 높은 또 다른 종류의 주식이 있는데 캐시플로 100일 보드게임을 통해 이 차이를 배울 수 있다. 캐시플로 게임은 두 개의 트랙에서 진행된다. 가운데 원으로 된 부분이 G경주 트랙이고 바깥쪽 부분이 패스트 트랙이다. 금융소득이 지출보다 많으면 G경주 트랙에서 벗어나 패스트 트랙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 패스트 트랙은 부자들이 돈놀이를 하는 곳이다. G경주 캐시플로 G경주에 참가한 사람들, 즉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우선주와 보통주에 투자한다. 패스트 트랙. 하지만 패스트 트랙에서 게임을 하는 금융 교육을 받은 투자자들은 일반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들은 기업의 지분에 투자한다. 기업의 투자 설명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주식을 파는 주주셀링 쉐어홀더즈, 기업 공개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파는 개인 기업의 투자자들로 기업 공개 전에 지분에 참여한 투자자나 벤처 투자자, 엔젤 투자자 등을 말함 알려진 항목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약 100만 주에서 1000만 주 정도의 대규모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일부 지분을 팔고 대규모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주주라고 불린다. 기업을 설립하고 주식시장에서 기업 공개를 하는 것은 주식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돈을 찍어내는 또 다른 방법이다. 내가 금광회사에 대한 주식을 공모할 때 우리 부부는 주식을 사는 주주가 아니라 주식을 파는 주주였다. 이것이 보통주 주주, 우선주 주주, 그리고 주식을 파는 주주의 차이점이다. 모든 주식이 공평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뮤추얼 펀드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뮤추얼 펀드는 이름처럼 공동이라거나 상호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 차라리 일방 펀드원 사이티드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뮤추얼 펀드를 싫어한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뮤추얼 펀드들이 내 사업에 투자 자금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좋아한다. 내 금광회사에 주식 공모해서 주식을 사준 것도 뮤추얼 펀드 회사들이었다. 뮤추얼 펀드들은 투자에 대해서 잘 몰라. 펀드 매니저들이 대신 주식을 골라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100%를 부담하고 위험도 100% 부담하지만 이익이 발생하면 20%만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뮤추얼 펀드다. 뮤추얼 펀드 회사는 운영비와 기타 비용으로 수익의 80%를 가져간다. 이런 이유로 나에게 뮤추얼 펀드는 일방 펀드일 뿐이다. 뮤추얼 펀드의 또 다른 문제는 세금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뮤추얼 펀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회계사인 톰 빌라이트와 리치 데드 컴퍼니의 자문위원인 앤디 테너가 설명할 것이다. 회계 전문가 톰 빌라이트의 자세한 설명 방신이 뮤추얼 펀드에 가입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낸다. 첫째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사고 팔 때 발생한 자본이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둘째는 뮤추얼 펀드에 가입하거나 해지할 때 발생한다. 이런 세금 부과 방식 때문에 뮤추얼 펀드의 가격이 하락한 해에도 펀드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이것이 많은 뮤추얼 펀드 가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다. 앤디 테너가 말하는 뮤추얼 펀드의 장단점, 뮤추얼 펀드에 대한 장단점과 관련해 대부분의 장점들은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펀드 매니저와 펀드 판매사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금을 투입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투자자들이다. 하지만 운용사와 펀드 매니저들은 펀드가 수익을 내든 손실을 내든 실적과 관계없이 보수를 받는다. 여기에 달러, 평균 원가법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특정 종목 또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펀드에 편입된 주식의 매입 단가를 낮추면
펀드에 돈이 유입되도록 할 수 있다. 기요사키의 말처럼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 그리고 뮤추얼 펀드사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 없다. 표면적으로 볼 때 뮤추얼 펀드, 단위 신탁, 401k 그리고 은퇴 저축 RRSP, 레지스터드, 리타이어먼트 세이빙즈 플랜, 은퇴 후에 찾겠다고. 정부에 등록을 하는 저축의 매력은 금융 교육을 받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여러 분야에 걸쳐 분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준다는 것도 장점이다. 문제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장점들이 실제보다 더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는 거의 뮤추얼 펀드로 채워진 401k와 같은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가 절대로 금융 교육을 대신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뮤추얼 펀드의 분산 투자 형식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한 종목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 이상의 통제력을 갖기 어렵다. 위험은 통제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 통제력이 적다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희망이나 바람이 투자 전략이 될 수는 없다. 뮤추얼 펀드와 401k 시스템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분산 투자의 효력이 거의 없다는 문제다. 뮤추얼 펀드의 분산 투자는 주식시장의 폭락이나 장기적 조정 또는 장기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승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 개인이 한 기업의 주식을 대규모로 살 경우 그 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투자자의 주요 근심거리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할 경우 투자 전체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의 가격 역시 투자자의 통제력을 벗어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세계 시장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충격에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다. 더구나 우리는 또 다른 잃어버린 10년이나 훨씬 더 거대한 시장의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다. 시장의 하락을 예고하는 데이터는 많다. 다음에 재무설계사를 만나게 되면 체계적 위험, 시스테믹 리스크 시장의 위험과 관련되어 분산에 의해 제거될 수 없는 투자에 내재된 위험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와 퇴직연금들은 장기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한 가정을 기반으로 고객들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둘째,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스탠다드 앤 푸어즈는 개인이 특정 기간에 실적이 좋은 뮤추얼 펀드에 가입할 경우 그 펀드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전에 기록했던 좋은 수익률을 달성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바꾸어 말하면 과거의 성과는 미래의 성과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사용처가 불분명한 수수료 문제다. 금융 시스템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에 대한 설명은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자로 약관이나 계약서에 인쇄되어 있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비용이 무엇이며 투자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리치 데드 컴퍼니가 출판할 주식 투자의 앱캡부스 오브 인베스팅 인 스탁스에서 나는 이런 수수료가 개인연금 저축인 401k에 미치는 심대한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뮤추얼 펀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401k의 현재 투자 전략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현 시점에서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넷째, 시장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는 문제다. 오늘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투자 상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상장 지수 펀드, FTF 같은 상품들은 시장 지수를 추종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단지 그대로 따라하는 포트폴리오에 왜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가?
내가 가입한 401K와 403B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 계좌가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투자 전문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각자의 개인연금 계좌나 401K의 과거 실적을 조사해 보았다면 시장이 상승할 때 수익률이 좋았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수익률이 나빴을 확률이 높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 자신들도 손해를 보는 정도의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이런 천만의견 외에도 펀드와 관련해서는 논의할 것들이 많다.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은 미래의 재정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들이 재무 상담사와 솔직한 토론을 하게 해주고 금융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앤디가 설명한 것처럼 뮤추얼 펀드, 은행 그리고 연금 회사들은 B와 I 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이 투자에 사용하는 자금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금융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뮤추얼 펀드는 모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일방적으로 유리한 펀드이지 말 그대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뮤추얼 펀드가 아니기 때문이다.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산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덜 악화된 디버시파이드 포트폴리오다. 투자 세계의 4가지 기본적인 자산 종류는 아래 재무제표에 표시된 것과 같다. 수업 지출 자산, 기업 부동산, 금융 자산, 상품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금융 자산이라는 한 종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지 않다. 금융 자산에는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상장 지수 펀드, 보험, 저축 등이 포함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분산된 것이 아니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채권, 기타 금융 자산의 바스켓으로 구성된 뮤추얼 펀드는 기본적으로 분산돼 있다. 따라서 개인이 여러 개의 뮤추얼 펀드로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것은 분산 투자가 될 수 없다. 지난 2007년처럼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경우 대부분의 금융자산도 모두 똑같이 폭락한다. 워런 버핏의 뮤추얼 펀드도 폭락장을 피해갈 수 없었다. 버핏 자신도 분산은 무지에 대한 보호책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산 투자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주식 전문가이자 매우 영리한 투자가인 짐 크레이머는 자신이 진행하는 CNBC TV 프로그램에서 나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가? 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 시간에 시청자들은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 짐 크레이머와 상담을 한다. 예를 들어 한 시청자는 나는 지금 엑손, IBM, 프록터 앤드 갬블, 프락터 앤 갬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가지고 있다. 또 이머징 마켓 펀드 EMF, 머니 마켓 펀드 MMF, 금 상장 지수 펀드, 채권 펀드, 리츠, S&P 500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대기업 배당주를 샀습니다. 과연 내가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짐 크레이머는 시청자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준다. 위에 언급한 시청자의 포트폴리오는 전혀 분산되지 않았다. 조금 덜 나빠진 레스 워스 것이지 분산된 것은 아니다. 한 종류의 자산, 즉 금융 자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붕괴하면 이런 종류의 분산 투자는 투자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1929년이나 2007년처럼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수년 동안 시장이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는 큰 손실을 보게 된다. 현재 뮤추얼 펀드 회사는 상장 기업보다 많다. 이것은 분산 투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2007년에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폭락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였다.
분산 투자도 금융 교육을 받지 못한 수백만 명을 구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경우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모순된 용어다.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분산이 아니라 조금 덜 나쁜 포트폴리오일 뿐이다. 조금 덜 나쁘지만 less worse, 덜 위험한 less risky 포트폴리오는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 교육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왜 큰 손실을 보는가? 간단한 답변, 보험을 들지 않고 투자하기 때문이다. 설명, 당신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지 않는다. 집을 사도 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보험 없이 투자를 한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나는 보험에 가입한다. 만일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면 보험사가 손실을 보전해준다. 나는 수입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 401k와 같은 퇴직연금에 투자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 모두는 시장이 또다시 하락, 투자자들은 보험 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자주 묻는 질문, 대공황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가? 간단한 답변, 25년 동안 지속됐다. 설명, 1929년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381포인트를 기록했다. 다우지수가 다시 381포인트에 도달하는 데는 25년이 걸렸다. 이것이 자본이득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다. 1980년에 이론스에 $850를 주고 금을 사려고 몰려들었던 투자자들이 아직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다. 또 분산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연금저축과 주택 가격의 상승, 자본이득의 노후를 의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07년 10월 9일 다우지수는 14,164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3월 9일에는 6,547포인트로 추락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수조 달러어치의 손실을 봤다. 자본이득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복구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현재 이들은 다우지수가 계속 오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당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오르내림에 맡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나는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산도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원유에 투자하지만 석유회사의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뮤추얼 펀드인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나는 현금 흐름, 무한 수익률, 세금 혜택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지 않는다. 채권은 금융자산이다. 나는 채권에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 금리가 낮을 때 주택을 사기 위해 채권 발행으로 생긴 돈을 대출받는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낼 때 나는 금과 은을 사들이고 저축은 하지 않는다. 은행들이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금과 은을 팔고 다시 돈을 저축할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는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상장 지수 펀드와 같은 금융 자산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분산 투자를 한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분산은 무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누구의 무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다. 당신 자신이나 주식 중개인 아니면 조금 덜 나쁜 포트폴리오를 판매하는 재무설계사들의 무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일까? 또는 집이 자산이고 부동산은 언제나 가치가 오른다고 말하는 당신의 부동산 중개인의 무지에 대한 보호책일까? 킵 뮤추얼 펀드에 대한 설명. 뮤추얼 펀드는 이미 분산돼 있다.
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는 주식, 채권 또는 다른 금융 자산을 조합한 것이다. 개인이 다양한 뮤추얼 펀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것은 서로 다른 뮤추얼 펀드를 통해 같은 종류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다. 이것은 분산이 아니라 오히려 집중이다. 빚지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가? 어떤 사람이 나는 부채가 없다. 내 집과 자동차 할부금을 모두 갚았고 카드 대금도 즉시 다 갚아버린다라고 말하면 나는 빙그레 웃는다. 그들의 꿈을 방해하는 대신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모순 속에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둔다. 사실 나는 당신은 국가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는가? 우리가 75조 달러 규모의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부채 없이 살 수 있을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순진한가? 라고 말하고 싶다. 2010년에 미국 국민 1인당 부채 규모는 17만 4천 달러였고 1가구당 부채는 66만 5천 달러를 기록했다. 국민들의 몰락과 국가의 붕괴가 시작된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비우량 채무자들이 소유한 과도한 부채 때문에 촉발됐다. 다음 경제 위기는 비우량 국가들이 소유한 과도한 부채에 의해 발생할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과 같은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해왔다. 만일 독일이 그리스를 구제해주지 않았다면 연쇄적인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다. 세계 경제 대국 가운데 첫 번째로 부도가 날 국가는 일본이 될 확률이 높다. 왜 일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 부채 때문이다. 일본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세계 경제 대국 가운데 가장 높은 국가이다. 일본은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열심히 일하는 단일 민족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저축률이 높은 나라지만 국가 부채가 가장 많다. 이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훌륭한 근로의식과 높은 저축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경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미국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거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 근로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다고 말하는 이유다. 금융위기의 진짜 원인은 정치 지도자들과 금융계 리더들의 무능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들이 경제를 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근검 절약한 것이 미국 경제를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당 10달러를 받는 근로자가 열심히 일해서 200만 달러짜리 주택에 대출금을 갚고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며 조기 은퇴를 위해 저축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 일본인, 영국인, 유럽인 그리고 이들 국가의 정부들이 이런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만일 일본이 막대한 국가 부채를 갚지 못해 침몰한다면 세계가 부도날 것이다. 재정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일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채를 활용하는 미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이것은 신용카드에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와 다를 것이 없다. 부동산 붐이 일어났을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계속해서 카드를 사용했다. 경제 전체가 붕괴됐을 때 사람들은 집을 잃기 시작했다. 현재 서방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은 부채 때문에 촉발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부채를 이용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일본이 붕괴된다면 2015년이나 이보다 일찍 붕괴할 것이다. 일본 다음에는 영국,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이 붕괴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거품 어떻게 해야 하나?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을 받을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약 7,500만 명에 달한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의 베이비붐 세대들도 자신의 국가들이 지킬 수 없는 약속에 의지해야 한다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만일 7,500만 명의 미국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비용으로 한 달에 $1,000씩을 사용한다면 미국 정부는 한 달에 75억 달러의 추가 지출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잔고가 없는 수표를 발행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부채가 없지만 부채 없이 살아간다는 말이 모순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경제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제 붕괴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 이와 S4분면 사람들은 자산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된 금융 교육을 받기 때문에 투자가 위험하다고 믿고 있다. 올바른 금융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위험한 것일 뿐 투자는 절대 위험하지 않다. 4가지 자산의 종류 파악하기. 어렸을 때 나의 부자 아빠는 4가지 자산의 종류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그는 자산의 종류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통제력이 높아지고 위험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아래 그림의 자산 항목에는 기본적인 4가지의 기본적인 자산 종류가 나타나 있다. 4가지 종류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판매하는 능력, 즉 영업 능력과 부채를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자산 수업 2. 기업.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애플의 스티브 잡스, 버진의 리처드 브랜슨, 그리고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과 같은 기업가들이다. 이들은 모두 영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패하는 것은 기업가들이 영업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자 아빠는 나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 중 하나로 영업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1974년에 영업 교육 분야에서는 IBM과 제록스가 최고였다. 나는 제록스에 취직을 했고 집중적인 영업 교육을 받기 위해 버지니아 주 리스버그로 보내졌다. 내가 제록스에서 최고의 영업 사원이 되는 데는 4년이 걸렸다. 나는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쓰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좋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글을 잘 쓰지 못한다. 하지만 부자 아빠의 말처럼 나는 글을 가장 잘 쓰는 작가가 아니라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을 쓰는 저자. 부자 아빠는 판매는 수입과 마찬가지라고 자주 말했다. 더 많은 수입을 원하면 영업 방법을 배워라. 자산 수업 2. 부동산. 부동산은 부채를 통제하는 능력과 건물과 세입자를 관리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1973년에 나는 생애 최초의 부동산 강의를 들었다. 현재 우리 부부는 수천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하지만 이 부채들은 수백만 달러의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부분이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다. 지난해 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줄면서 수입이 증가했다. 부채와 세금이 투자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동산은 매우 훌륭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 수업 3. 금융자산. 나와 아내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금융자산에 투자하지 않는다. 주식과 채권,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수입, 비용, 부채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갖지 못한다. 자산 수업 4. 상품, 원자재. 금화와 은화를 사는 데는 금융교육이 필요 없다. 하지만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 금과 은의 가격도 오르내린다. 또 금이나 은 투자 사업 분야에는 사기꾼들이 많다. 특히 요즘처럼 금과 은의 가격이 오를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한다.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라. 자주 묻는 질문. 내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자산은 무엇인가? 간단한 답변. 당신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설명. 기업가들이 가장 부자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려면 가장 높은 수준의 금융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금융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융 자산은 투자를 시작하기 쉽지만 가장 위험하다. 금과 은 같은 상품이나 상품 투자는 가장 낮은 수준의 금융 교육을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자산은 무엇인가? 간단한 답변, 금융 자산이다. 설명, 금융 자산은 가장 유동성이 높다. 그래서 쉽게 투자하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는 최소의 금융 교육을 요구한다. 판매 능력도 필요 없고 관리 능력도 필요 없다. 단지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A주식 100주와 B주식 100주를 매수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된다. 금융 자산을 사고 파는 것은 훈련받은 원숭이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신은 왜 금융 자산에 더 투자하지 않는가? 간단한 답변, 내가 충분한 통제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설명, 기업가로서 나는 수입, 비용, 자산 그리고 부채에 대한 통제권을 원한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한다고 해도 빌 게이츠는 나의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회사의 비용이 너무 많다거나 적다고 생각해도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원유에 투자하면 사장은 나의 전화를 받을 것이다.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켄 메겔로이나 나의 관리인에게 전화를 할 수 있다. 내가 기업체를 운영하면 세계 각국에 있는 사무실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을 협의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통제권이다. 그렇다고 금융자산이 나쁜 투자 상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자산은 소수의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 금융자산은 또 정부의 법에 따라 주식에 투자한 똑똑하지 못한 수백만 명이 수조 달러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 401k와 같은 퇴직연금법을 만든 것은 미국 정부임을 잊지 마라. 1974년에 미국 정부는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통과시켰다. 이 법은 실제로 401k로 알려져 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종업원들을 평생 고용할 생각이 없다.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 미국이 저임금 국가들과 경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전 세계 근로자들은 투자자가 되도록 강요받았다. 근로자들이 투자자로 변하자 재무설계사들이 넘쳐났다. 이것은 한 무리의 사자들에게 양떼를 던져주는 것과 같았다. 많은 선생님들과 간호원, 계산대 직원 그리고 보험 영업사원들이 재무설계사로 직업을 바꾸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재무설계사들이 사분면이 아니라 사분면에서 금융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나는 매우 능력 있고 똑똑하고 헌신적인 재무설계사들을 만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능력 있는 설계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은 금융자산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알고 있었다. 사실 대부분의 재무설계사들은 자기 회사의 금융상품만을 판다. 다른 자산을 판매해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원유, 세금, 부채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금의 가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좋은 조언과 나쁜 조언을 구별하기 위해서 금융교육은 필수적이다. 재무설계사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나는 그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금융교육을 더 많이 받음으로써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이다. 세상에는 정말 끔찍하고 멍청한 재무설계사들도 많다. 하지만 당신이 좋은 충고와 나쁜 충고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어떤 종류의 조언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해야 개인이 돈을 벌고 금융자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가? 간단한 답변, 수영장에 얕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라. 수업을 듣고 연습하라. 설명, 투자 세계에는 언제나 전문가와 아마추어들이 있다. 주식시장은 전문가들에게 훌륭한 곳이다. 상어들이 있는 깊은 바다에서
노는 아마추어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래서 앤디가 금융자산의 세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그는 금융자산 투자에 능통한 훌륭한 선생님이다. 앤디 테너의 자세한 설명. 금융자산에 관한 한 아마추어와 전문 투자자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떻게 수입을 발생시키는가와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는가. 이 두 가지 가운데 더 쉬운 것이 위험 관리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가 중요하다. 금융자산에서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부동산 투자든 금융자산 투자든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매수 종목을 분산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는 경향이 높다. 이런 종류의 분산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더 많기를 바라는 희망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계약을 통해 위험을 관리한다. 이런 계약에는 비용이 들지만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약간의 통제권을 얻게 된다. 카트리나와 같은 허리케인을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침수 피해 보상 계약을 맺으면 허리케인과 관련된 위험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는 자신의 돈을 여러 종류의 주식에 투자한다. 그리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또 다른 투자자는 주가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을 매수할 것이다. 이런 기능을 하는 계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풋옵션, 풋옵션이다. 금융자산에서 수입을 얻는 것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 투자자는 현금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와 자본이득을 목표로 하는 투자 사이의 차이점을 배워야 한다. 나는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자본이득에 더 많이 의존하는 반면 전문 투자자들은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마추어들은 금융자산에서 자본이득을 통해 돈을 벌고 분산을 통해 위험을 관리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캐시플로 전략을 이용해 돈을 벌고 계약을 통해 위험을 관리한다.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지난 2007년에 벌어진 주식시장의 붕괴는 나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수백만의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이고 분산이 손실에 대한 보험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2010년에 보험을 들지 않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면서 주식시장에 다시 뛰어들었다. 전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도 보험을 들고 투자한다. 이번에도 앤디가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보험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앤디 테너의 자세한 설명. 정기적으로 나는 임대 부동산 보험에 가입한다. 세입자들이 화재를 내는 등 의도하지 않게 내 부동산에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런 위험의 분산을 통해 관리한다고 상상해보라. 수많은 집을 사면서 화재나 사고에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가치가 더 높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내는 계약을 좋아한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계약을 보험이라고 부른다. 개인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는가? 주식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해지해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앞서 설명한 풋옵션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내고 더 많은 금융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나 연방은행의 부정적인 발표와 같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풋옵션을 매수한다. 상황이 더 위험할수록 계약의 단가는 비싸진다. 사실 이런 종류의 계약들은 투자자에게 시장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이런 계약의 한 사례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고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을 위한 신용부도 스왑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스이다. 채권자들은 이들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몇몇 국가는 돈을 갚지만 다른 국가들은 부채를 갚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들은 국가 부도에 대비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계약을 원한다. 최근에 이런 계약들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 국가들의 상황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백만장자들만 해지를 이용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옵션 시장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옵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옵션 거래를 한다. 전문가들은 대박을 꿈꾸는 투기보다는 해지 수단으로 옵션을 활용한다. 나는 옵션에 투자한 돈을 100% 잃을 것으로 생각하고 옵션 계약을 매수한다. 임대부동산 보험에 사용하는 돈과 옵션에 사용하는 돈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임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보험료를 내듯이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옵션 비용을 충당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으로 돈을 찍어내는 법. 자주 묻는 질문. 금융자산으로 당신의 돈을 찍어낼 수 있는가? 투자에 대한 무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간단한 답변 그렇다. 설명. 이 분야의 전문가인 앤디가 설명하도록 하겠다. 앤디 테너의 자세한 설명. 우리는 주가가 이론적 숫자인 무한대까지 상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우리를 무한대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거래들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공매도다. 공매도를 할 경우 주식 가격이 오르면 손해를 본다.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한계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는 무한대의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 여겨진다. 주가가 실제로 무한대로 상승하지 않지만 손익 계산에서 무한대는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무한대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투자한 돈이 제로에 가까워지면 그 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우리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한 수익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 세계에서 부채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금융자산의 경우 우리는 부채를 이용하지 않고 무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자산의 장점들 가운데 하나가 투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백만장자들만이 이런 투자 방법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다. 기요사키가 돈을 찍어내는 방법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했을 때 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주 작은 규모로 천주 거래를 시작해 약 500, 600달러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지만 직장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부수적인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이다. 나는 몇 가지 그림과 앞에서 설명했던 해지라는 개념을 이용해 설명할 것이다. 금융자산의 세계에서 투자자는 돈을 주고 계약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받고 계약을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개념이다. 매수자는 돈을 쓰고 매도자는 돈을 받는다. 기요사키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좌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기술적 분석이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살펴보는 전문가들의 용어다. 다음 그래프는 S&P 500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지수 1000포인트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945포인트 수준에서 풋옵션을 파는 방식으로 약간의 돈을 찍어내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돈을 찍어낸다 프린팅 머니라고 하지 않고 대신 옵션을 매도한다 라이팅 안 옵션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옵션 계약을 산 매수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S&P 500 지수가 945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것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것이다. 아래 재무제표를 보면 우리는 옵션 매도를 자산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옵션 계약을 산 매수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S&P 500 지수가 945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것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것이다. 아래 재무제표를 보면 우리는 옵션 매도를 자산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요사키를 비판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도 옵션을 자산 항목에 편입시킨 것에 대해 유사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핵심은 옵션이 수입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증권회사의 계좌 거래 내역이다. 총 비용이 0이고 그래서 순수익도 옵션이 만기될 때까지 무한대 또는 미정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변동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상승, 하락, 횡보 훨씬 쉽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실제로 옵션 만기까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자. 물론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면 보험은 비용이 되고 우리 집이 불에 타기 전까지는 수입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풋옵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옵션의 매도자가 되는 것이 전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워런 버핏이 장기간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와 비슷하다. 어떤 사람들은 워런 버핏이 일부 파생 상품을 대량 살상 무기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이런 옵션 거래에 반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옵션 거래는 대량 살상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버핏은 실제로 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통제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한 금융 자산에는 더 큰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우리는 풋옵션을 매도해 얻은 수익을 위험을 통제하고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풋옵션을 사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플러스의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증권회사가 보내준 거래 내역을 보면 우리가 매도한 풋옵션에 대해서는 무한 수익을 얻고 우리가 매수한 풋옵션은 100% 손해를 본 것으로 기록돼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집에 대한 보험료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거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많이 배워야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실제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금융 교육을 받는다면 누구나 이런 옵션 거래를 할 수 있다. 위험은 실제로 존재한다. 우리 주위에는 사고, 실수 그리고 범죄들이 매일 발생한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직업 안정성, 저축, 안전한 투자, 뮤추얼 펀드, 분산된 포트폴리오와 같은 위험을 키우는 모순을 믿지 않고 금융 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세계에서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불확실성과 관련이 깊다. 테러, 경제적 불확실성, 중국의 부상, 서구의 몰락과 함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도 증가할 것이다. 진정한 금융교육은 당신에게 위험에 대한 더 많은 통제력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이런 위험에 대한 통제력이 바로 경쟁 우위다.